먼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완성품 환산량을 먼저 완성품 환산량이래. 완성량을 먼저 구하면 자, 기초 더하기 착수는 950 더하기 6200. 그럼 얘 값은 7150이 되고, 다음 완성 더하기 기말을 하면 완성은 4750, 기말은 1500. 그러면 6250. 그럼 얘 둘이 차액인 공소는 7150개 빼기 6250을 하면 900개네요. 그죠? 그럼 이제 그게 다 왔죠? 우리는 공손 수량 900개에 빼기 정상공손. 정상공손은 문제에서 완성품의 10%. 그럼 4750개니까 475개고. 그러면 비정상 공소는 425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25가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은 1번. 자, 이제 우리 일반 전표 문제로 가볼게요. 자, 1월 11일 가지급금 70만원은 생산직 근로자인 정찬호의 출장비로 다음과 같이 정산되었다. 자, 일반 전표 있는 대로 넘어갔어요. 교재. 단 가지급금에 대하여 거래처 입력 생략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그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거죠.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이 될 거고, 그리고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출장비,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 된 거 놓치면 안 되고, 그럼 여비교통비는 85만원인데 가지급했던 금액은 70만원이었죠. 그래서 차이나는 이 15만원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처리가 되었죠. 다음 1월 20일 주식회사 능력에 600만원을 6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여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이 600만원이 이체해서 나갔고, 6개월 뒤 회수면 단기죠. 그럼 단기 대여금 주식회사 능력 60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4월 22일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미지급 세금이 부채라는 건 알겠죠? 미지급 세금.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부채죠. 그럼 부채를 지금 납부하는 거니까 지워주면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될 거고 금액은 1000만원인 거예요. 그리고 대면에 이 돈을 우리 납부하는데 카드 납부하면 외상거래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고 이 돈은 BC카드로 갚아준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4월 30일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 4,000원, 주식수 2만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 통장으로 8천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발행 초과금 1,000만원이 있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자, 이번엔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한 거죠.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주식수가 2만주고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그러면 1억원이네요. 그리고 우린 돈을 보통예금으로 8천만원을 받았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8천만원을 받고 그럼 2천만원을 액면가액보다 작게 받았으니까 2천만원 손해보면 주식발행 초과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주식발행 초과금 1,000만원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주식발행 초과금 1,000만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래도 모자란 1,000만원만큼은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5월 25일 직원 최상도에 대해 지급한 5일분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공제 후 차감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일단 월급에 대해서 특이한 거 없고 공제에 특이한 거 없죠. 그럼 분계는 정해져 있는 거네. 얘는 경영팀이니까 이 금액은 급여, 이 금액은 예수금, 이 금액은 보통예금이다. 정해진 거죠. 그죠?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자, 그럼 차변의 급여 332만원, 대변의 예수금 35만 290원, 296만 9,710원이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가 끝이죠. 여기에서 자, 이거 하나 여기는 없나? 없구나. 지금 얘는 뭐 장부 조회하고 뭐 해야 될 거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입력을 안 해봐도 되겠죠. 그럼 일반적 입력이야 다 잘하시니까. 자, 그럼 또 우리 다음 회차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우리 518페이지
518페이지 페이지 넘기시고 6번 다음 표에 보이는 원가 형태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조업도가 100, 200, 300 증가하고 있죠. 조업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총원가는 일정하네. 이건 어떤 원가 형태를 그리는 그래프가, 어떤 원가 형태죠? 조업도가 증가하는데 총원가가 일정한 거는 우리 월세 같은 우리 고정비 원가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고정비 원가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자, 1번에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부담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 부담액 일정한 거는 어떤 원가 형태였죠? 변동 원가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 보면 변동비는 총원가 그래프는, 아이고, 자, 총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변동비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고정비는 총원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였죠. 왼쪽은 총원가, 단위당 원가, 총원가, 단위당 원가. 지금 여기에서는 총원가이기 때문에 지금 조업도가 증감해도 총원가가 일정하니까 고정비의 총원가 그래프 이거라고 한 건데, 여기에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이 일정한 거는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1번에서. 다음 2번에 위와 같은 원가 형태를 보인 예로 임차료가 있다. 월세 가지고 제가 어제 예를 들 때도 우리 월세는 짜장면 아만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일정하다라고 했던 고정비 원가 형태고, 조업도 수준에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총액은 일정하고, 월세 60만원 일정하고,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한다. 얘도 우리는 쓴 만큼 들어가는 것들이 주로 들어가니까 빌려서 쓰면 월세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라서, 자, 얘 틀린 답은 1번이 틀렸네요. 다음 7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도 간간히 나와요. 아마 이거 기출문제 다 풀어보신 분은 이런 식으로 보기가 되어 있는 거, 또 다른 형태도 문제 보셨을 건데,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 잡을 게 먼저 이거예요. 기본 원가, 가공 원가. 이 제조 원가는 총 제조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이야기하는 거고, 가공비는 가공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우리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 그리고 제조 원가는 단기총 제조 원가니까 세 개 다 더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인데, 그럼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문제 없는데 제조 간접비가 껴서 3번은 틀렸죠. 얘는 직접 노무비니까 문제가 없네요. 우리 기본 원가만 가지고 먼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바로 3번은 틀렸다라고 답이 나오죠. 다음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 맞고, 제조 간접비 맞고, 직접 노무비 맞고, 간접 재료비 맞나요? 간접 재료비가 제조 간접비 구성하는 요소잖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합치면 제조 간접비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를, 간접 재료비도 제조 간접비니까 가공비를 구성하는 게 맞겠죠. 추적 안 되는 거 다 모아놓은 게 제조 간접비였잖아.
그래서 자, 얘들은 다 맞는 거고, 제조 원가는 전부 다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든 간에 다 맞는 거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가 있고, 단기 제조 경비, 노무비 발생액이 있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가공 원가의 200%이다. 원재료 매입액. 그럼 좀 이 이야기네요. 자, 이를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 원재료 T 계정이라고 하면, 지금 물어본 것은 지금 여기를 물어본 거고, 그럼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400만원이고, 기말 원재료가 5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용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원가의 3요소로 하며, 근데 여기에서 이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이 가공원가인데 지금 여기에서 노무비는 1000만원, 그리고 제조경비는 500만원, 그럼 1500만원인데 단기총 제조원가는 가공원가 이 두 개의 합의 200%래요. 그럼 단기총 제조원가는 얘가 3000만원이라는 거고, 그럼 단기총 재료비는 지금 이제 얘는 결론적으로 1500만원이다 라는 사항이 되죠. 자, 얘가 1500만원이라는 거 이해가시나요? 1500? 그럼 지금 얘가 1500만원이 되면 얘가 지금 사용액이니까, 자, 여기로 가서 여기가 1500이 되고, 그럼 이제 2000만원에 400만원 빼면 얘는 1600만원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답은 4번이다. 자, 다음 9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개별원가 한 개씩 하는 거. 다양한 품종을 생산한다. 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맞고, 주문 생산 형태로 제품을 제작한다. 주문 생산 형태 개별원가 계산 맞죠? 다음 개별 제품의 제작 원가가 비교적 크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비싼 거다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맞고, 4번에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아니죠. 소품종 대량 생산은 종합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 자료에 따른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원재료는 공정 30%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우리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 근데 지금 공식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공식을 안 외우고 계속 접근하시는 분은 우리 이제 시험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냥 문제 버리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공식 안 외우면 몰라요. 이거. 그냥 더하기 빼기 공식에 적어야 되는 건데 무슨 숫자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 들여다봐서 뭐해. 시간 아깝지.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 틀이라든지 더하기 빼기 공식 준 거는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떤 문제가 그게 필요하다라는 정도는 인지해서 시험 때 효율적으로 그 문제는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아요. 자, 그럼 지금 평균법에 대한 공식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죠. 그죠? 그럼 재료비를 먼저 보면, 자, 재료비는 지금 문제에서 우리 완성품은 8,000개인데, 근데 원재료는 전량 투입은 하는데 30% 시점에서 하죠. 그럼 30% 시점에서 전량 투입을 하면 지금 기말 제공품이 20% 완성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전량 집어넣는 투입 시점까지 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료비는 8,000개가 되겠죠. 다음 가공비는 8,000개고 가공비는 쓴 만큼 들어간다. 균등 투입된다. 2,000개에 20% 하면 400개죠. 그러면 8,400개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얘는 끝이죠. 자, 다음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8,000에 8,400 하니까 2번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521페이지 분계 문제로 갑시다. 1월 25일날 자, 전기 부가가치세 이익이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59만 9천원을 보통예금에서 전자납부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59만 9천원이 나갔고, 자, 그리고 전기 부가가치세 정리하면서 12월 31일날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해뒀나봐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다 59만 9천원 이렇게 처리해뒀다는 거죠. 그럼 얘 지워주는 거죠. 오케이, 이거 하고 이번에 저도 계산할게요. 자, 제품을 매출하고 광주 상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22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자, 이번에는 지금 대손 났다는 말이 아니죠. 부도 났다고 한 거예요. 부도 났다고 해서 어음이 부도 났다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죠.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나면 우리는 부도음과 수표로 적어놓고 대손 요건이 맞을 때나 그때 대손 처리할 거예요. 못 받게 되면 확실하면. 그럼 제품 매출하고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다라고 써두고, 그리고 차변에는 부도가 나면 부도 어음과 수표다 이렇게 쓰고, 여기서 제가 전에 이거 쓰면은 컴퓨터 할 때에 엄청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이 계정 과목에도 무조건 거래처를 써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도 거래처를 무조건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3월 3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 장부가액 3천만원짜리를 전부 4천만원에 매각하였다. 주식 처분 관련 비용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3천만원 장부에 적혀있던 거 4천만원에 팔아서 1천만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3만원 빼고 그럼 997만원 이익이다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어제 나를 물었던 놈인가? 모기가 날아다니네.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고 3천만원,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우리는 4천만원 중에 3만원 빼고 그럼 3,997만원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차이나는 금액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금액은 997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4번 2월 21일 회사는 액면가액이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 거죠. 그죠? 그럼 주식을 발행했으면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액면가 5,000원, 1000주. 그러면 5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는데 5,500원에 발행했으니까 550만원을 받을 거고. 근데 이게 거래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법무사 수수료 현금으로 10만원 줬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 50만원 초과금 나온 줄 알았는데 주식 발행 비용, 재비용을 10만원 뺀 40만원이 이익이 되었죠. 그럼 차이나는 이 40만원.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먼저 우선 상기할 건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 5번 신축 중인 공장의 건설 자금으로 사용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22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동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은 내년에 준공 예정이다. 자, 이자 이야기하면서 자본화 대상 이런 이야기하고 신축 중이다 공장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 차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20만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제 결산 문제로 갑시다. 자, 계산에선 수동계산만 해도 되겠죠? 자동계산 안하고 수동계산만 해도 되겠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바로 계산 524페이지. 자, 당사는 2020년 초에 소모품을 500만원에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보니 50만원이 남아있다.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구입하면서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소모품.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한 걸로 반대쪽에 써주는 게 이연의 특징이죠. 그럼 소모품이라고 써줄 거고, 그럼 얘는 소모품 B가 되겠죠. 소모품 B.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줄여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사용액을 줄여야 되죠. 자산으로 지금 500만원치 다 있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거는 50만원치 밖에 안 남아있잖아. 소모품 처리한 거는 자산 처리한 건데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게 50만원이니까 450만원만큼 취소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또 이거 거꾸로 단순하게 표현할게요. 지금 방금 제가 뭐부터 썼죠? 소모품부터 썼죠. 소모품은 세자잖아. 소모품. 그러면 금액은 사용액을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대변에 소모품 B라고 썼죠. 그러면 미사용액을 회계 처리해야 돼요. 금액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50만원인 건 미사용액이잖아. 그러면 500만원 중에 미사용액이 50이라는 건 소모품은 사용한 거는 사용액은 450만원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모품비라고 할 건데 소모품비는 비용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자, 얘는 경비 구분해야 되는데 40%는 영업부에서, 그럼 800번대 소모품비는 영업부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500번대. 그럼 450만원에 지금 적혀있는 40%가 180만원 괄호에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나머지 270만원은 500번대의 소모품비가 되겠네요. 우리 비용은 우리 경비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당사는 단기매매 차익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스파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1000주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기말 시가는 한 주당 33,000원이고 단기말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는 없었다. 자, 그럼 우리는 올해 취득한 거고, 우리는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니까 취득 가격 3만원만 적혀 있었겠죠. 그럼 3천만원인데 기말에 우리는 주당 33,000원, 그럼 3,000원씩 1000주니까 300만원 올랐네요.
산수. 그죠? 지금 우리 이 금액에 샀는데 이 금액 됐다는 거잖아. 3,000원 올랐고 1,000 주면 300만원. 그죠? 그럼 300만원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원이 올랐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3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3번. 당사는 매년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액이 산정되었다. 유형자산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시오. 자, 1월 20일날 7억 원에 사왔는데 12월 31일날 평가액을 보니 6억 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1억 원이 내렸죠? 그러면 우리는 기말에 재평가 모형이라는 건 공정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금액을 바꿔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토지를 대변에 1억 원을 내려준다는 것 우리가 전부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고, 자,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재평가 모형에서 취득 토지 경우를 가지고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 원가가 기준 금액이고, 그러면 기준 금액 우리보다 상승한 거는 우리는 뭐냐, 이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300번대를) 써야 되고, 기준보다 높은 쪽 거는 한마디로 얘는 재평가 차익 가지고 차변은 증가시키고 대변은 감소로 처리를 할 거고, 기준 금액보다 하락한 아래쪽에서는 우리는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를 할 거죠. 한마디로 재평가 우리가 만약에 하락했으면 재평가 손실이다. 그리고 상승했으면 재평가 이익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에 보면 제가 기준 금액을 쭉 적어서 위아래로 오르고 내렸던 거 썼던 그 부분이죠. 그럼 지금 제가 이거 쓴 이유는 이번에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은 취득원가 7억보다 아래쪽이니까 재평가 손실인 900번대에 재평가 손실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4번은 자동 계산할 거고.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 1%? 네, 이걸 설마 2%라고 말한 거 아니죠? 이거 평균 내면 어떻게 해? 각각 해야 되는데. 외상매출금 3%, 받으럼 1% 각각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나오면 지금 이 회사가 275번이죠. 그럼 우리 전부 다 계산자료 입력 여기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잠시만요. 외상매출금은 3%, 받아놓으면 1%면 우리 여기에서 이걸 3%라고 하면 외상매출금은 이 금액을 설정할 거라는 거죠. 외상매출금은 받으러오면
1%인 이 금액 할 거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3%인 이 금액을 복사해 놓고 아니면 적어 놓고, 그리고 얘를 1%로 해서 얘를 금액을 지금 이 금액을 이 금액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전표 조합하면 얘는 3%고 얘는 1% 되죠. 그냥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그냥 잔머리 굴려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런 식으로 나올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 보면 이번 회차인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중에 예정 신고 누락분을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을 반영시키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몰라서 나올 수도 있어서. 자, 두 가지 신고서에서 지금 좀 보면, 자, 7월부터 9월달까지 해서 눈에 띌 만한 게, 자, 이거 가지고 볼게요. 지금 16 수출이 지금 비어있죠? 일기 예정에. 그럼 일기 예정에 16 수출이 있는 걸, 자, 예를 들어 8월달에 8월 1일날 수출한 거예요. 그래서 16 수출로 제가 1억 원을 수출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때 신고를 했으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1억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정 신고 때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 때 반영할 건데, 그럼 확정 신고 때 반영할 거면, 확정 신고 때 반영할 거면 여기 말고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확정 신고서에서는. 자, 지금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 제가 메인 매출 전표는 8월 1일 공급 시기 그대로 썼죠. 쓰고 나서 위에 보시면 간편 집계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예정 누락분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럼 이 예정 누락분을 클릭을 하면 지금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때 반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2020년에 자, 게시월이 지금 2기 예정 거를 2기 확정 때 할 거니까 확정 신고 게시월은 10월 달이죠. 그럼 10월 달이라고 쓰고 확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누락이라고 떴죠. 그리고 지금 예정 신고서를 다시 줘야 하면 얘가 사라졌어요. 예정 신고서는 사라졌죠. 그럼 이걸 제가 10월부터 12월에 확정 신고서라면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죠? 지금 8월 달에 입력한 건데 우리 확정 신고서 예정 누락분에 들어오도록 메인 매출 전표 문제에서 설정을 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하세요. 메인 매출 세무일급에서는 자주 시켜요. 세무일급에서 한 번 정도가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올까봐. 그래서 자, 얘도 왜냐면 지금 이게 TAT라는 시험이 있는데 TAT 2급 시험에서 이거 종종 시켜요. 한 번씩. 근데 증상세무 2급이 TAT 2급을 계속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 원천인수 문제도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림처럼 이렇게 내주는 게 그 시험이 좀 인기가 좋아지면서 얘네들이 불안했는지 그런 그림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시간도 많이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계속 비대면으로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릴 거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우리 시험 보는 날 우리 단체 접수 거의 다 하셨죠? 자, 시험 보는 날 단체 접수 하셨으니까 그 시험 보는 날에 우리 건물은 우리 교실까지 다 시험장이라서 거기서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시험이다 그 연습할 수가 없고, 시험 보는 날 보면 자, 여기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기 어디냐면 우리 학원 우리 수업하는데,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쭉 올라오면 여기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쭉 여기 뉴발란스 조수 떡볶이 쭉 올라오면 우리 학원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가 우리 수업하는 데고, 수업하는 거 올라오다 보면 지금 제가 별표해 놓은 요 위치 있죠? 오르막길 올라오는 중에 우리 학원 있는 거 본 적 기억나시나요? 거기 오른쪽에 옷바닥 있는 건물, 그 건물에 제가 3층에 203호나 204호에 한층 다 내가 쓸 거니까 거기에는 시험이 없어요. 그 3층은 다른 선생님 쓰라 그랬고 제가 4층을 쓸 거니까 시험 보는 날에 와서 오전에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가실 거면 거기로 오셔도 되고, 회계 1급도 같이 보시는 분은 세무 2급 시험 보고 나면 시간이 남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 안 돼요. 어딘지 아시는 분은 알죠? 올라가는 길의 중간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이나? 우리 학원 올라갈 때 여기 옷바닥. 세상이 좋아서 우리 보이는구나. 이 건물 4층에 오시면 오셔서 시험 보는 날 공부하시다가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인 건 내일이나 모레쯤에 2단계 되었을 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차이사항에 시험이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어제 검사 얼마 안 했다는데 330명이에요 오늘.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뭐 학생생활 또 시험 공부 안 됐다고 인원수, 코로나 인원수가 더 늘어나서 시험 안 보기 바라지 마시고, 은지씨. 알겠죠? 그래서 시험 보시는 날은 여기서 보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 건물에서 우리 시험 보는 거니까, 우리 공부하던 건물에 보는 거니까 그쪽에 가시면 돼요. 제가 시험 보는 날 평균적으로 한 10시쯤에 가서 빈둥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실 수 있도록, 다 서로 모르고 궁금하거나 공부하거나 알아보고 싶은 게 다른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뭔가 막 이야기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들 제가 주로 많이 봐줘요. 근데 우린 지금 2급이니까 시간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억지로 오라는 건 아니고, 근데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났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가셔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도 되고. 근데 그 시간대에 저한테 뭔가 물어보신 분들이 특이한 게, 그림이 오셨는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림이 오시는 경우가 좀 많나 봐요. 근데 꼭 물어본 사람은 저한테 별말 안 하는데, 물어보는 걸 옆에서 들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와 그러면서 뭐라 해요. 누가 뭔가를 물어본 걸 설명해 주는 걸 옆에서 딴 사람이 들었잖아. 근데 시험에 그게 나오면 그 사람이 막 그님이 오셨다고 말하면서 막 오더라고. 그래서 뭐 집중을 해서 그런 건지 그님이 오시는 분이 그날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그쪽에서 우리 제가 있을 테니까 여기로 와서 공부하시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시험만 잘 보시면 마음 홀가분하실 텐데, 그죠? 일단 우리 마지막으로 인증샷을 한번 찍고 그리고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준효 씨는 오늘 밖에 나와서 막 오후를 보냈네. 응? 또 어디 사라지셨어? 왜 사라지셨지? 사라지시면 안 돼요. 어디 가셨지?
들어오셨구나. 자, 네. 마치 우리 학원에서 기념 촬영하는 것 같아. 자, 트레인 잘 되셨고, 그리고 지금 휴대폰 이거 어제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죠. 제가 늦게 드려가지고 그죠. 자, 되셨나요? 자, 우리 다음 주 시험인데, 그래서 지금 저녁이 늦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 그죠? 근데 우리 다음 주 중에도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우리 이제 이번 주는 공부 좀 하고 싶을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1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니까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뵐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